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요. 와텐스쿨 최고 인기 강의로도 아주 유명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쓰는 기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일상 속 사소한 순간부터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실질적인 지혜들을 좀 탐구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원칙들 하나씩 좀 곱씹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딱 와닿았던 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협상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막 논리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다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이 달래서 재우는 거나 친구랑 약속 장소 정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협상의 연속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협상 방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거나 아니면 냉철한 이성만 앞세우거나 심지어 상대를 좀 위협하는 식.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관계를 망치고 결국엔 더 적게 얻게 된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방 감정을 읽고 그 사람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즉,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을 이해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getting more, 더 많이 얻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협상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요. 좀 놀라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협상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 전문성, 이런 건 성공 요인의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8%요? 네. 반면에 상대방과의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 신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관련 요소가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힘겨루기나 절차 같은 건 한 37% 정도고요. 와, 55%가 사람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용보다 사람이 거의 7배나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책에 나왔던 그 네이앤 첸 학생 사례가 딱 이 경우 같아요. 아, 네. 파리향 비행기. 네.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 다른 승객들처럼 막 화내고 불평만 하는 대신에요. 그 항공사 직원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맞아요. 그 학생은 먼저 자기 감정부터 이렇게 calm-down, 그리고 직원한테 정중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demand explanations, 그 다음엔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고 find decision maker, 또 직원이 처한 제약 조건 같은 걸 인정해주면서 acknowledge constraints,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 seek alternatives, 이런 식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해주니까 직원도 마음이 좀 움직여서 결국 학생이 원했던 다른 비행편을 탈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와, 진짜 힘으로만 밀어붙였으면 절대 얻지 못했을 결과네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힘보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의 첫 번째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근데 막상 협상 상황이 닥치면 상대방 진짜 속마음이나 생각을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이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상대방 말을 그냥 듣는 거, 그걸 넘어서야 해요. 다이아몬드는 상대방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perception,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needs, 그리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emotion,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당연히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 적극적 경청, 이게 필수적이죠. 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 욕구, 이런 걸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 말은 안 해요. 혹은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오제 심슨 재판 한번 보면요. 객관적인 증거만 보면 사실 유죄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변호인 조니 코크라는 배심원단, 특히 흑인 배심원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숨겨진 인식과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아, 그 유명한 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복잡한 증거 싸움 대신에 그냥 배심원들의 감정, 인식에 직접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재판도 보면 내용 8%보다는 절차 37%, 나 사람 55% 요소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눈앞에 상대방 너머에 있는 진짜 결정권자, 그러니까 제3자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제3자요? 네. 콜롬비아 인질구출 협상 같은 경우 인질범하고 대화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배후 조직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내야 했거든요. 아일랜드 연합은행 사례도 비슷해요. 구매 담당자는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결정권은 IT 부서 책임자한테 있었던 거죠. 아,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결정권자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와 인식을 이해해야 하는 게 협상 성공의 숨겨진 열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협상이라는 게 진짜 사람 마음을 읽는 복잡한 과정이네요. 특히 감정. 이거는 협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좀 자주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거나 상대방 감정을 좀 무시하기 쉬운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이걸 감정적 지불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감정을 돈처럼 지불한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작은 양보, 상대방 말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경청,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호의 같은 거, 이런 게 다 감정적 지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감정을 돈처럼 지불한다. 사과나 공감이 그냥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협상에서 가치를 가지는 행위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다르게 봐요. 혹시 그 노파 젊은 여성 착시 그림 아세요? 아, 네네, 알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노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젊은 여성을 보잖아요. 이게 각자 경험이나 문화,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거든요. 협상가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그 사람 성격이나 인성을 문제 삼기 쉽잖아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요. 책에서는 이걸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던데 이거 협상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버라 트루프 학생 사례가 좋은 예시죠. 아들의 희귀병 검사를 보험사가 규정만 내세우면서 거절했잖아요. 네. 그때 그 학생은 담당자의 어떤 개인적인 연민, 책임감 이런 거에 호소하면서 감정적인 연결을 시도했어요. 결국 담당자 마음을 움직여서 검사 승인을 받아냈죠. 아, 맞아요. 그리고 과속으로 딱지 떼일 뻔했던 학생이 경찰관 노고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서 경고만 받고 풀려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경찰관의 감정을 먼저 읽고 소통한 덕분이죠. 감정적 소통의 힘이 정말 큽니다. 서늘한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비협조적이거나 우리가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다이아몬드는 이때 상대방이 스스로 내세웠던 표준, 스탠더드를 활용하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말, 아니면 스스로 만든 정책이나 규칙,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말을 뒤집거나 스스로 정한 기준을 어기는 걸 매우 불편해해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역이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양이 좀 적다고 느낀 학생이 광고에서는 신선함을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광고 문구를 딱 언급해서 새 감자튀김 얻어는 사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한테 과거의 집주인이 오래 살면 월세 많이 안 올릴게요 했던 말을 딱 상기시켜서 월세 인상폭을 줄였죠. 이야. 이렇게 상대방의 표준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건 아주 효과적인 설득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런 표준을 찾아내려면 평소에 상대방 말이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해두는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준비의 중요성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또 연결되네요. 표준 활용이랑 더불어서 프레이밍 기법,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 어떤 관점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프레이밍은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월세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랑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 월세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리성이라는 틀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의 고객 만족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럼 상대방의 목표랑 나의 요구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멕스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항의했던 최리나 씨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냥 막 불만 표출하는 대신에 제가 계속 회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를 고객 유지라는 아멕스 측의 관심사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했잖아요. 그렇죠. PNC 은행 고객 샤나즈 길 씨도 은행 실수를 지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에 은행의 평판과 고객 만족 목표를 위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썼고요. 네, 맞아요. 두 경우 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분위기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너무 크거나 상대방과의 신뢰가 좀 부족해서 한 번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점진주의, incrementalism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이죠. 한 번에 큰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합의들을 먼저 이끌어내면서 신뢰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최종 목표에 다가가는 전략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목표로 나아간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몰든밀스 공장 화재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1995년에 큰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타버렸을 때요. 그때 CEO 에런 포여스타인은 보험금으로 그냥 더 싼 곳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생계를 먼저 걱정해서 원래 자리에 공장을 다시 짓고 심지어 3개월 동안 직원들한테 급여를 전액 지급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네, 당장은 엄청난 손실이었겠죠. 하지만 이 결정이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얻는 계기가 됐고요. 결국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접근과 신뢰 구축은 단기적인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과 신뢰를 택한 결정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전략이 가치가 다른 대상의 교환, 이거였어요. 이건 약간 뭐랄까, 협상의 연금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하, 협상의 연금술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협상을 보통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growing the pie, 발상에서 시작합니다. 즉,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한테는 매우 가치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상대방한테는 덜 중요한데 나한테는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연봉 인상보다는 휴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올려주는 것보다 휴가 며칠 더 주는 게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서로 바꾸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서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이게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정, 시간, 편의, 기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CEO는 토요일 오전을 할애해서 직원들하고 격이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비용은 거의 안 들었지만 직원들 사기는 엄청나게 높였다고 합니다. 오,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 지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전략들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게 운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체계적인 협상 모델을 제시하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정말 누누이 강조합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골 세팅. 둘째, 관련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 셋째, 협상 당사자 및 숨겨진 제3자 파악, parties. 넷째, 상대방의 인식, 필요, 감정 분석, needs and perceptions. 다섯째,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랑 대안 모색, what ifs. 여섯째, 구체적인 제안 준비, proposals. 일곱째, 객관적인 판단 기준 설정, criteria. 마지막으로 시간 계획, 타이밍까지. 협상의 A부터 Z까지 미리 다 구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상대방의 표준, 니즈, 숨겨진 결정권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와, 정말 체크리스트처럼 엄청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군요. 복잡하고 중요한 협상일수록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더 빛을 발하겠어요. 우크라이나 국제협상 같은 그런 국제적인 사례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적용되었다고 하니까 그 중요성이 더 와닿네요. 결국 협상 능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배우고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길러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성찰을 통해서 누구나 협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우리가 배운 원칙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현실은 언제나 이론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상대방이 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약속을 어길 때 그 행동 자체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 즉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대방만의 어떤 사정이나 두려움, 불신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 너머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서 크리스 시부타니 학생이 담당했던 진이라는 고객이 있었어요. 계속 불만 터뜨리고 협조도 거부하고 하여튼 매우 까다롭게 굴었죠. 그런데 크리스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침내 그 진이라는 고객이 주사 맞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그리고 과거 의료 경험 때문에 생긴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크리스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니까 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끈기 있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네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문화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안에서도 인종그룹 간에 악수하는 방식이나 눈맞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미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협상하는 방식을 보면 미국은 좀 직접적이고 빠른 계약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은 관계 형성 자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협상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문화는 이렇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기보다는 눈앞의 상대방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 이걸 갖는 겁니다. 네. 오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를 통해서 협상의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모든 전략과 기술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또 지속 가능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힘이나 논리로 상대를 막 이기려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getting more, 즉 더 많이 얻는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 협상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의견 차이 때문에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간절히 무언가를 얻고 싶었는데 잘 안 풀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잠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원칙들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가령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기 전에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을 먼저 그려보려고 노력했다면, 혹은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말이나 약속, 즉 표준을 찾아서 대화의 기준으로 삼아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에게는 좀 사소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교환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다음번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